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천의료원 내과 컨퍼런스는 란셋 류마톨로지 오래 실린 토슬리주맙 치료에 대한 것이고요. 그래서 중증 코로나19 환자에서 토실리주맙 사용했던 케이스들을 레트로스펙티브 코호트 스터디로 발표한 것입니다. 오늘 발표하실 분은 2년차 오혜영 선생님이시고요.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은 2년차 오혜영입니다. 먼저, 다음은 2020년 4월 셀지에 실린 코비드-19의 스냅샷입니다. 붉은색의 박스는 프리벤션, 주황색 박스는 다이아그노스틱, 노란색 박스는 세라퓨틱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림의 왼쪽 상단에는 바이럴 스트럭처에 대한 모식적 그림이 있습니다. 예방접촉의 모달리티들이 나와 있고 그 아래로는 트랜스미션의 경로, 이를 막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클리니컬 코스로 흔한 심텀들에 대해 빈도별로 나와 있고 그 아래로는 시간에 따른 디지즈 시비리티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하이퍼 인플라메이션이 진행되면서 마일드에서 모더레이트에서 시비어로 넘어가는 과정은 약 열흘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운데 상단을 보면 바이러스의 라이프 사이클을 알 수 있습니다. 타입 2 뉴모사이트에 붙어 들어가는 과정으로 먼저 스파이크 글라이코 프로테인이 ACE2에 바인딩하고 TMPRSS2가 바이럴 S를 쪼개어 바이럴과 호스트셀 멤브레인의 퓨전이 가능하게 만드는데 이를 억제하는 기존의 약제가 코모스탯 메실레이트입니다. 이렇게 엔도사이토시스 되어 베지클과 비리언이 퓨전되는 것을 억제하는 기존의 약제로 또 클로로킨과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있습니다. 퓨전된 후 배출되는 바이러스의 SsRNA는 이후 RDRP로 RDRP에 의해 복제가 되게 됩니다. 이 RDRP를 억제하는 기존의 약이 렘데시비르, 파비피라비르입니다. 이러한 라이프 사이클을 방해하는 또 다른 항바이러스 제로는 로피나비어, 리토나비어가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단 방법을 만든 것이 RT-PCR과 NAAT 등이 있습니다. 이뮨 리스폰스는 크게 이네이트와 어댑티브 이뮨 리스폰스로 나뉘고 이네이트에서 바이럴 리플리케이션은 하이퍼 인플라메터리 컨디션과 사이토카인 스톰을 촉발합니다. 어댑티브에서는 T-헬퍼 셀이 관여하며 IgA-MG가 대개 감염 2주 내에 관찰됩니다. 다음 논문은 2020년 4월 14일 PNAS에 실린 중국 논문으로 본 발표 논문과 마찬가지로 토실리주맙을 시비어 코비드-19 환자에서 사용했을 때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논문의 대상으로는 2020년 2월 5일부터 14일까지 중국의 안후이의 병원에서 시비어 또는 크리티컬 코비드-19으로 진단된 환자들로 루틴 세라피의 토실리주맙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21명의 코비드-19 환자에서 토실리주맙을 치료하기 전후에 CRP, 바디 템퍼리처, 컨센트레이션 오브 옥시전 이넬레이션, 그리고 옥시전 세츄레이션을 점으로 찍어 각각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IL6 레벨은 이번 발표 논문과는 달리 측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각각의 항목에서 21명의 환자 모두 토실리주맙 이후 정상화되거나 매우 호전되는 것을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본 발표 논문 시작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코비드-19은 바이럴 리플리케이션의 이니셜 페이지와 호스트 인플레메터리 리스폰스에 의한 세컨드 페이지가 특징적입니다. 대부분의 중환자들은 소위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불리는 현상에 의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직 코비드-19 뉴모니아에 승인된 치료제는 없지만 최근 접근들에 의하면 항바이러스제와 면역조절제의 조합에 대해 고려하고 있습니다. 류마티스학에서 파생된 보다 넓은 면역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선택적 사이토카인 억제제와 같은 면역 억제제가 고려될 수 있으며 그 일종인 토실리주맙은 IL6 리셉터에 작용하는 모노클로널 안티바디입니다. 원래는 시비어 루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 등과 같은 질환의 치료제로 쓰이던 약제입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스탠다드 오브 케어를 받은 시비어 코비드-19 폐렴 환자에서 인베이시브 메케니컬 벤틸레이션 또는 데스의 위험을 줄이는 데 토실리주맙의 역할에 대해 평가하는 것입니다. 메서드입니다. 이 테세오 스터디는 레트로스펙티브 observational cohort 스터디이며 대상은 이탈리아 볼로그나 그리고 레기오 모데나의 3차 병원에서 18세 이상 성인의 중증 코비드-19 폐렴 환자입니다. 스탠다드 오브 케어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실리주맙 사용군은 당시 IV 서큐 제제 모두 인터미턴트 쇼티지로 인해 넌 랜덤리하게 선정되었습니다. 토실리주맙 사용 대상인 시비어 뉴모니아의 조건은 다음 4가지 중 적어도 1가지를 만족해야 하는데 분당 호흡수가 30회 이상이거나 루메어에서 SaO2가 93%보다 낮은 경우 또는 PaO2, FiO2가 루메어에서 300mmHg 미만인 경우 또는 1, 2일 내에 령 인필트레이션이 50% 이상 진행된 경우입니다.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에는 다른 감염이 동반되거나 크로닉 또는 커런트 글루코콜티코이드를 사용했거나 뉴트로필이 500 미만인 등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른쪽 그림을 보면 1351명의 환자에서 40%인 544명이 시비어 뉴모니아의 기준에 합당했고 그중 179명의 환자에게 토실리주맙이 투약되었습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인베이시브 메케니컬 벤틸레이션 또는 데스의 컴포짓이며 키 컨파운더인 섹스, 에이지, 리크루팅 센터, 듀레이션 오브 심텀, 베이슬라인 소파 스코어를 보정하였습니다. 통계학적 분석을 살펴보면 먼저 두 치료군의 베이스라인 캐릭터를 비교했고 세컨더리 애널리시스로 토실리주맙의 투약 경로 IV 서큐에 따라 추가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치료의 효과는 어저스티드 하자드 레이시오를 구하였습니다. 잠재적인 타임 픽스드 그리고 타임 베링 컨파운딩의 요소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가적인 분석을 시행했는데 먼저 CRP, 디다이머 수치를 통해 베이스라인 레벨 오브 인플라메이션 그리고 코아귤레이션에 대해 보정했고 두 번째로 소파 스코어를 찰슨 코모비디티 인덱스와 같은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타임 베링 유즈 오브 글루코콜티코이드 등에 대해 인버스 프로바빌리티 웨이트라는 역확률 가중치 방법을 사용하여 보정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엔드포인트를 사망 단독으로 재분석해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PaO2, FiO2 레이시오를 150을 기준으로 카테고라이징하여 치료군별로 비교했고 여섯 번째로 65세를 기준으로 층화 분석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데나 코호트 내에서만 측정 가능했던 IL6 그리고 AST 등에 대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치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스탠다드 케어 그룹의 16%에서 토실리주맙 그룹의 18%에서 메케니컬 벤틸레이션이 필요했고 사망은 각각 20%, 7%로 관찰되었습니다. 키 컨파운더를 보정한 후에는 프라이머리 아웃컴인 인베이시브 메케니컬 벤틸레이션 또는 데스에 대한 어저스티드 하자드 레이시오는 0.61이었습니다. 새로운 감염은 스탠다드 케어 그룹은 13%, 토실리주맙 그룹은 4%였습니다. 스탠다드 케어가 4%, 토실리주맙군이 13%였습니다. 테이블 1은 환자들의 캐릭터를 비교한 것으로 평균 나이는 토실리주맙군이 64세, 스탠다드 그룹이 69세였으며 베이스라인 PaO2, FiO2 레이시오는 토실리주맙군이 169, 스탠다드가 277로 예상대로 토실리주맙군에서 좀 더 중증도가 높았고 이는 소파스코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웃컴으로 메카니컬 벤틸레이션은 두 군의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으나 데스에서는 각각 7%, 20%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치료 시작 이후 토실리주맙군의 30%, 스탠다드 케어의 17%에서 글루코콜티코이드 치료가 추가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따로 보정을 추후에 하게 됩니다.
모데나 코호트에서만 그리고 또한 벤틸레이션을 시작한 이후에 19명의 사망이 추가적으로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 컴피팅 리스크 어프로치를 통한 분석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모데나 코호트에서만 유일하게 베이스라인 사인, 심텀, 코모비디티에 대한 데이터가 접근 가능했으며 모든 환자의 354명인 65%에 해당하는 숫자였습니다. 테이블 2에서 보듯이 모데나 센터의 환자 특성을 비교한 것을 보면 코모비디티에서 다이아베티스와 하이퍼텐션이 토실리주막 그룹에서 유의하게 더 많았습니다. 심텀은 토실리주막 그룹에서 유의하게 기침, 두통의 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모데나 코호트의 86%에서 바이오케미컬 마커를 알 수 있었는데 테이블 3를 보면 토실리주막 그룹에서 유의하게 LDH, CRP, IL6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14일째 모든 환자에서 cumulative probability를 보면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36.1%, 메케니컬 벤틸레이션만 보면 18.8, 데스만 보면 21.1%로 확인됐고 치료 군별로 나타냈을 때는 A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본 것이고 치료 군별로 이제 스탠다드 케어는 36.5%, 토실리주맙은 22.5%로 더 적은 것을 알 수 있고 C는 데스만 분석했을 때 그 차이가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와 D는 토실리주맙 투약 경로로 2분에서 살펴본 것으로 IV와 서큐에서 뚜렷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테이블 4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에 대한 unadjusted 그리고 adjusted 하자드 레이시오입니다. 빨간색은 보정하지 않았을 때이고 초록색은 성별, 나이, 센터만 보정한 것이고 파란색은 추가로 심텀과 듀레이션 그리고 심텀의 듀레이션 그리고 소파 스코어를 보정한 것입니다. 토실리주맙군에서 보정 전후 하자드 레이션이 0.6, 0.61로 유의하기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IV 제제에서 하자드 레이션은 더 낮게 확인되었는데 하지만 IV 제제를 1로 보았을 때 서큐와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베이스라인 PaO2, FiO2 150을 기준으로 나누어 비교했을 때 보정 후 150 이하인 경우 0.19, 초과인 경우 0.46으로 더 위험도가 높은 환자에서 더 이득이 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버럴에서 세 번째를 보면 십자가 2개 모양이 있는데 이는 키 컴파운더와 글루코콜티코이드 사용 등에 대해 역확률 가중치를 계산한 결과로 하자드 레이시오가 더 낮게 측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데나 코호트만을 가지고 분석을 제안했을 때도 메인 리졸트는 비슷하게 나왔으며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에 대한 하자드 레이시오는 0.65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분석을 시행했는데 베이스라인 CRP를 보정했을 때는 하자드 레이시오 0.57, 디다이머를 보정했을 때 0.66, 소파스코어를 찰슨 코모비디티 인덱스로 대체했을 때 0.64, 타임 베링 컴파운더를 보정 시 0.5로 확인되었습니다. 테이블 5는 데스만을 가지고 unadjusted 그리고 adjusted 하자드 레이시오를 비교한 것이고 파란색 adjusted 하자드 레이시오를 보면 토실리주맙군이 0.38, 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에 대한 하자드 레이시오가 이전보다 더 낮게 확인되었습니다. 이전 그 표와의 차이는 PaO2, FiO2 150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제 더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서 효과가 더 있는 것은 동일하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파 스코어를 찰슨 코모비디티 인덱스로 대체 시 하자드 레이시오는 0.36, 인베이시브 벤틸레이션 후에 발생한 19명의 사망을 포함시켰을 때 하자드 레이시오가 0.27로 메인 리졸트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모데나에서 측정 가능했던 IL6 레벨을 이번 경과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스터디 시작 시에 토실리주맙군이 스탠다드 케어군보다 약간 더 높았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스탠다드 케어군은 감소하는 반면 토실리주맙군은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토실리주맙군이 IL6 리셉터를 경쟁적으로 블락하고 플라즈마에는 프리 IL6가 남아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IL6 레벨의 프로그노스틱 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큰 샘플과 긴 팔로업 기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드버스 이벤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실립주마군에서 인젝션 사이트 리액션이 1명, 시비어 뉴트로페니아가 1명 발생했으며 새로운 감염은 다음과 같이 발생했고 주황색이 토실립주마, 초록색이 스탠다드 케어군에서 발생한 환자 수입니다. 토실립주마군에서 시비어 어드버스 이벤트가 1명에서 발생했는데 herpes simplex 바이러스 1이 리액티베이션 되어 시비어 리버 페일류에서 사망까지 이른 케이스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감염은 토실립주마군에서 13%, 스탠다드 케어군에서 4% 발생했습니다. 디스커션입니다. 다음은 본 논문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의 소규모 연구들이었습니다. 시비어 코비드-19 폐렴의 내추럴 히스토리는 소위 사이토카인 폭풍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권고사항에는 이뮤놀로지컬 액티브 드럭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아래 논문은 IS-1 리셉터 안타고니스트인 아나킨라라는 이뮤노모듈레이터 드러그 투약이 토실리주맙과 마찬가지로 시비어 코비드-19 뉴모니아에서 효과를 보였다는 내용의 논문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베이스라인 PaO2, FiO2 150 이하에서 토실리주맙의 효과가 더 컸던 것에 대해서 위험도가 더 높은 자에게 그 이득이 크다는 도출을 할 수 있으나 이 수치와 질병 단계 중증도에 기반해서 토실리주맙을 시작할 때 그 타이밍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모두 살펴봤던 내용이고 두 군 모두 항바이러스제를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을 했었으나 토실리주맙군에서 치료 시작 이후에 새로 시작된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토실리주맙군에서 더 높은 감염 발생률을 보였으나 이 연구는 숏텀 팔로우업 기간을 가져 장기간 토실리주맙의 부작용에 대한 결론을 내기에는 부족합니다. 이번에 보였던 시비어 herpes simplex 리액티베이션 케이스에서 보듯이 치료 시작 전 이에 대한 스크리닝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많은 국가에서는 메케니컬 벤틸레이션 장비가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ICU 입원을 감소시키는 치료는 입원 환자의 예후를 개선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인텐시브 케어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 토실리주맙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은 사망률 감소에 대한 것이었으며 기계적 인공호흡의 비율에 대해서는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연구의 한계로 첫 번째 랜더마이즈드 컴패리전이 아니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 키 컨파운더가 모든 환자에게 접근 가능했으나 몇몇 바이오마커들은 모데나에서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픈 라벨 스터디로 기계 환기를 시작하는 타이밍에 대해 스태프의 디시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숏텀 팔로업 피리어드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라지 스터디이고 키 컨파운딩 팩터가 적어도 14일간 전자기록으로 남겨졌다는 것이 장점일 수 있습니다. 아직 많은 의문들이 남아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전에 반드시 각기 다른 에피데미올로지컬 세팅들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 의하면 IV와 서큐 토실리주맙 제제 모두 시비어 코비드-19 폐렴 환자에서 인베이시브 메케니컬 벤틸레이션 또는 데스의 리스크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실리주맙 약제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US 박스드 워닝을 보면 대부분 투약 후 감염이 발생한 환자들은 메토트렉세이트 또는 콜티코스테로이드와 같은 콘코미넌트 이뮤노서프레선트를 복용 중이었습니다. 보고된 인펙션으로는 액티브 튜버클로시스가 있고 토실리주맙 사용 전 반드시 잠복결핵 검사 후 이에 대해 치료를 하고 토실리주맙을 사용해야겠습니다. 이외에도 인베이시브 펑갈 인펙션, 박테리얼, 바이럴 등이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잠복 결핵률이 낮은 이탈리아에서 연구했던 것으로 우리나라는 상황이 매우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벨드 인디케이션은 앞서 설명드렸던 RA 외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고 최근 오프라벨로 다음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토실리주맙의 어드버스 리액션의 인시던스 조사에서는 토실리주맙 모노세라피 그리고 다른 non-biological 드마드와 같은 다른 약제와의 콤비네이션 테라피에서 모두 카운트되었습니다. 10%가 초과하는 흔한 부작용에는 subQ 인젝션 사이트 리액션 그리고 콜레스테롤 상승 등이 있었고 1에서 10%에는 HSV 인펙션, URI 등이 있었습니다. 시판후 조사에서는 셀룰라이티스, UTI, 다이펠티큘라이티스, 아스페르질로시스, 캔디디아시스, 액티브 투버클로시스 등이 보고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자마의 2020년 6월 30일 온라인으로 게재된 논문으로 사이토카인 스톰이 진짜 코비드-19과 연관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직 코비드-19으로 인한 렁 인저리의 기전은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나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용어가 패소피지올로지와 지금 동의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토실리주맙과 사릴루맙과 같은 IL-6를 타겟으로 하는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약제들은 이러한 레셔널레를 가지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토카인은 정의가 없고 광범위하게 보았을 때 하이퍼액티브 이뮨 리스폰스로 보고되고 있고 인터페론, 인터루킨 등의 릴리즈가 특징적일 수 있겠습니다. 초기 몇몇 코비드-19 케어들에서 몇몇 사이토카인들이 정상보다 높은 수준이었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케이스들에서 ARDS 환자의 이전 코호트들의 플라즈마 레벨과 비교했을 때는 더 낮았습니다. 코비드-19 5개의 코호트들과 이전 ARDS 3개의 코호트들을 비교했을 때 IL-6 레벨이 하이포 인플라메터리 ARDS 피노타입에서조차 시비어 코비드-19보다 훨씬 더 높게 측정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큘레이팅 IL-6가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불구하고 코비드-19의 임상적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은 왜일지에 대한 한 가지 가정입니다. 코비드-19으로 발생한 시비어 바이럴 뉴모니아는 이전에 보고되었던 하이퍼 인플라메터리 피노타입의 ARDS의 환자에서만큼 전신적 반응은 없이 시비어 렁 인저리가 주되게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보고에 따르면 코비드-19 ARDS에서는 인플루엔자 ARDS와 비교했을 때 알비올라 마이크로스롬바이를 포함한 시비어 바스큘라 인저리가 9배 더 많았다고 합니다. 장기간의 면역 조절제 투약은 사스코브2의 클리어런스를 늦추고 2차적 감염의 위험을 높입니다. 덱사메타손이 코비드-19과 ARDS 환자에서 생존율을 향상시킨다는 보고들을 봤을 때 이러한 효과가 ARDS 피노타입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또한 Circulating Hyperinflammatory Cytokine 릴리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효과들이 생기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추가로 필요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사이토카인이라는 텀이 코비드-19 ARDS에 대해 오인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주장되는 증가된 서큘레이팅 메디에이터라는 현상은 엔도텔리알 디스펑션과 피버, 빈맥, 비노, 저혈압 등을 일으키는 시스테믹 인플라메이션일 가능성이 있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SARS로 알려져 있고 수십 년 동안 sepsis를 정의하는 데 쓰였습니다. 하지만 sepsis에서 싱글 사이토카인을 타겟팅하는 인터벤션은 불안하게도 실패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2020년 6월 3일 미국 사노피와 레게네론에서 시행한 IL-6 리셉터 안타고니스트인 사릴루맙의 페이즈 3 코비드-19 트라이얼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리는 뉴스입니다. 일부 환자군에서는 네거티브 트렌드를 보이기도 했으며 어드버스 이벤트가 80%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처음 란셋의 본 발표 논문을 보았을 때 토실리주맙의 긍정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했으나 여러 가지 부작용들과 기계환기를 의미 있게 줄이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잠복 결핵률이 높은 한국의 특성, 근본적으로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는 기전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등을 고려했을 때 그 효과를 입증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계속 연초부터 치료제에 대해서 발표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처음에 칼레트라부터 시작해서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여러 가지 약제들이 지금 다 좀 실망스러운 그런 결과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토실리주맙이라고 하는 IL-6, 인터루킨-6 안타고니스트가 조금 이제 기대되는 효과를 보이는 것 같아서 준비를 했지만,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또 설명드린 것처럼 IL-6 타겟하는 약이 또 사릴루맙이라는 약은 또 실패를 했습니다. 이게 표적이 같다고 해서 일관되게 또 성공되지는 않고 있고, 다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이쪽에 이뮨 리스판스를 타겟하는 IL-6 리셉터 블로커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또 사이언스 이뮤놀로지에 우리나라 연구원들이 그 카이스트의 신우철 박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낸 연구 하나는 또 타입 1 TNF가 타입 1 인터페론이 연관이 있다, 이런 논문도 냈고, 그 다음에 TNF 알파가 또 연관이 있다, 이런 논문도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면역 반응이 일어날 때 나오는 그런 사이토카인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여기에 IL-6라는 거는 여기 염증을 일으키는 것들을 억제하는 모노클로널 안티바디고요. IL-6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는. 그 다음에 우리가 회복기 혈장을 수혈을 하죠. 그때 쓰는 안티바디는 안티바이러스 안티바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안티바디가 나오는 거고요. 그게 이제 두 개가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제가 요 그림을 보시면 이게 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의 2018년도에 나온 퍼스펙티브이고, 제목 보시면 이머징 인펙셔스 디지즈가 우리 소위 말하는 신종 감염병이죠. 신종 감염병에서 이제 과거 역사에서 빌려온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세라피, 여기 보시면 앤소니 파우치가 여기도 들어있죠. 파우치 박사가 여기에 또 교신 저자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림만 하나 보시면, 이제 솔직히 오늘 그 토실리주맙도 이탈리아라는 그런 좀 아웃브레이크 상황에서 된 연구기도 하고, 그 다음에 ICT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점이 많습니다. 결국은 IL-6만 타겟에서는 또 어렵다는 것들이 이제 오늘 발표에서 좀 느꼈을 거고, 이제 다음 단계 우리가 치료제는 우리가 이제 가진 무기들이 하나씩 다 이제 없어지고 있는데, 렘데스비어라는 약은 그래도 좀 중증 그 코비드 19에서 유병 기간을 좀 낮춘다, 그렇게는 알고 있고, 조금 빨리 투여를 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들이 있었지만 아직은 이제 모더레이트 케이스까지는 쓰진 않았고 다 시비어 케이스만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약이 모노클로널 안티바디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좀 프로미싱 할 수도 있는데, 보시면 A 그림은 사람이 이제 이런 인펙션이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폴리크로날 리스판스가 일어난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B 그림은 이제 쥐에다가 주면 쥐에서 이제 마우스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를 만들어서 이거를 증폭을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에서 그 하나의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를 만드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뒤에 있는 게 우리가 회복기 혈창을 주는 치료 목적이죠. 에피톱에 달라붙는데 우리가 치료 효과를 보고 싶은 거는 저 하늘색 안티바디인데, 그 밖에 다른 것들도 이제 섞여서 다 들어가는 거죠. 즉 폴리크로널 안티바디가 들어가는 거라는 셈이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러니까 항바이러스제로서 기대하고 있는 약이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특정 에피토프를 타겟하는, 그래서 이제 저런 거를 이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증폭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 회사에서 회복한 사람들의 혈청에서 저 한 가지 이제 항체를 추출을 해서 증폭을 시켜서 만드는 약들이 이제 다음 단계에 연구될 약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바이러스제로는요. 아직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류에서 성공해 본 적은 없고, 이제 쥐에서 증폭을 시켜서 만들었던 지맵이라는 약이 에볼라 환자한테 한번 투여됐던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4년도에 그 미국 환자가 2명, 선교사하고 의사가 걸렸을 때 에어 앰뷸런스로 그 CDC 옆에 있는 에모리 대학으로 데리고 가서 그 2명한테 그 지맵이라는 약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2명한테 겨우 쓴 거기 때문에 치료 효과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두 분은 어찌됐든 살아났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투여된 케이스가 있었고, 사실 그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안티바디를 이상까지 셀트리온에서 했었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몰랐었는데 작년까지 해서 이상 시험하고 올해 3상을 하려고 하던 차에 지금 이제 이런 일이 생겨서 인플루엔자에 이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로 치료를 해본다는 거는 좀 새로운 일이죠. 지금까지는 오셀타미비어라든지 뭐 이런 약들로 이제 항바이러스 약으로만 치료를 했는데 항체를 이용한 그런 치료법을 임상 중이었고, 최근에 이제 저런 안티바디 세라피가 이제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이제 서로 경쟁적으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치료제가 2가지죠. 아까 말한 IL-6를 타겟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 발표해준 대로 이제 감염의 리스크가 높아집니다. 염증 반응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TB 리스크가 높은 나라에서는 여러분들 그 인플릭시맙이라든지 이타너셉트 같은 그 RA 치료제들 반드시 치료 전에 잠복결핵 치료를 하고 우리나라 치료하는 걸로 돼 있죠. 근데 이런 급한 상황에 이런 급성 감염에서 그런 잠복결핵 치료하고 그런 걸 약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는데 토슬리즈맙이 혹시 광범위하게 사용되면 우리나라에 이제 그 환자들이 나중에 몇 개월 또는 1년 이상 팔로우를 해서 결핵 리스크 이런 것들도 봐야 되는 또 곤란한 점이 있고요. 이제 그 안티바이럴 이펙트를 보이는 이런 그 바이러스를 타겟한 이런 안티바디 치료가 나오면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되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그 항체가 만약에 우리 몸에 이제 치료 목적으로 쓰고도 계속 남아 있어 버리면 나중에 이제 백신을 그분이 맞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가 또 한 가지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댕기 백신에서 우리가 원치 않게 얻은 그 AD, 안티바디 디펜던트 인핸스먼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백신으로 안티바디를 생성을 시켰더니 댕기의 다른 시로타입에 의해서 감염이 되면 댕기가 더 심하게 얻은 중증 댕기가 시비어 댕기가 오는 그런 상황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AD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를 치료를 한 사람들한테 나중에 또 감염이 왔을 때 AD가 생기던가 또는 백신을 맞았을 때 AD가 생기던가 이런 문제도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한 번도 이제 이런 걸 치료제로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앞으로 이제 임상 연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거나 말해 주셔도 좋고요. 예. 이 당시만 해도 이탈리아가 3월 달에 아웃브레이크 있었잖아요. 그래서 스탠다드 오브 케어로 칼레트라라든지 그다음에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이런 거를 다 쓰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그것도 이 연구는 그러니까 아주 컨트롤된 연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 스탠다드 오브 케어가 나와 있네요. 예, 여기 나와 있죠. 서플리멘트 옥시젠, 하이드록시클로킨, 아지스로, 안티레트로바이아리의 이제 칼레트라. 그다음에 로멀루큘라 헤파린인데 이거는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결국은 그 렁 인저리가 ARDS 오는 게 사이토카인 스톰이 아니고 이제 그 지난번에 그 카디오 쪽에서도 리뷰를 했지만 마이크로 스롬바이 같은 게 혈관들을 많이 막아서 생기는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체스트보다도 세츄레이션이 많이 떨어지고 좀 환자는 객담도 없고 뭔가 이렇게 디스니아를 잘 못 느끼고 그러니까 임상으로는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기전들이 그런 쪽이어서 그런지 그 영국 쪽에서는 로몰리큘러 헤파린을 뉴모니아가 있으면 기본으로 그냥 쓰게 하고 있고요. 에녹사파린 같은 거를. 그래서 저도 중증 케이스가 있으면 저분자 헤파린을 한번 적극적으로 써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헤모프티시스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서 그냥 원래도 코비드-19 뉴모니아로도 피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루틴으로 다 줬다가 또 피날 수 있어서 항상 이제 그런 고민이 되는 거죠. 좀 컨벤셔널 헤파린보다 좀 덜 나긴 하지만 그래도 피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벌써 반년 사이에 치료 트렌드가 이제 다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안티레트로바이알이나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아지스로 쓰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래서 기존의 그 임상연구 디자인에서 RCT라면 투 암을 이렇게 여러 개 만드는데 WHO에서 마저도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은 삭제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칼레트라도 삭제하고 하라고 다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임상 연구는 진짜 서플리먼트 옥시젠 말고는 특별하게 이제 스탠다드 오브 케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렘데시비어도 아직은 스탠다드 오브 케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혹시 또 궁금한 거 준비하면서 궁금한 거? 예.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또 코로나 치료 관련된 것도 계속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